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8번째 교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온고이 지신이 스승이 될 만한 조건을 말하는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온고이 지신 자체의 의미가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쪽 사진은 그 뼈 사골을 깨끗하게 이제 핏물을 빼고 맹물에 솥에 앉혀서 맹물을 부어 놓은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그 사골을 이제 몇 시간 고아서 뿌연 사골국이 우러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은 사실 내용물은 똑같은 이제 사골인데, 그 사골과 물의 그 상태가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변화 이전의 상태고, 이것이 이제 변화한 이후의 상태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것을 한자로 하면 고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예전의 상태인 거고,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이후에 새로워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로 변한 건데, 이것이 이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변화의 동력은 당연히 열이죠. 열이 가해져서 저 사골이 이런 사골국으로 뿌옇게 우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고이 지신의 온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의 동력이니까 당연히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은 변화하기 이전의 상태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고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새로운 변화 이후에 신이라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온고이 지신은 온자와 온자와 고자와 신자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지자가 해석이 안 됐는데, 온고이 지신의 온자, 고자, 신자가 그런 관계라는 걸 아까 사골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온고이 지신은 사실 이제 그 사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적 변화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지적 변화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고 지칭되는 그 이전의 지적 상태가 있는 거고, 그 지적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지적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이 변화 이전의 지적 상태에다가 변화 이후의 지적 상태가 되도록 그 지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가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사골국은 여기에 이제 장작불 그림이 있듯이 이제 열 에너지가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열 에너지가 가해졌는데, 우리들의 지적 상태는 무엇으로 그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그것이 학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온고이 지신하면 스승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오아시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막의 길잡이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길잡이를 해야 된다면, 안내자가 돼야 된다면 누가 안내자가 되면 좋겠냐면, 지도를 한 번이라도 더 꺼내서 나의 지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나침반을 한 번이라도 더 꺼내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방향이 1도라도 오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안내자라면 사막의 안내자가 돼도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선은 그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면 도를 전해주기에 최적의 인물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누가 그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지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적 상태로 변화를 계속해서 추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승이 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스승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것보다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그 틀렸을 수 있는 것을 실제 확인을 하고 수정하겠다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스승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선의 스승은 될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상으로서 온고이 지신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배움의 열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퇴계 선생인데 이 퇴계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세상을 뜹니다. 1570년 12월 8일 날 세상을 뜹니다. 근데 그의 제자인 간제 이덕홍의 문집에 수록된 계산기선록이라는 글에 보면 1570년 12월 4일 오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4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퇴계 선생이 30대 초반에 과거급제를 하고 정계에 진출해서 한양 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지방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단양군수, 풍기군수를 맡게 됩니다. 40대 후반에. 그래서 49살 되셨을 때 군수가 되셨는데 그 풍기군수 시절에 이제 그 지방관으로 복무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짐을 싸가지고 고향 도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도산서당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학문에 이제 정진하는 삶을 20년간 살게 되죠. 그게 딱 20년입니다. 1550년대부터 70년까지 딱 20년을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부터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는 이제 거의 거동조차 힘든 상태에 이제 위중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서당 같은 곳에 제자들이 늘 상주를 하면서 선생님께 공부를 배웠는데 이제 거동조차 하실 수가 없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때문에 제자들이 다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없었는데 이날 오후에 제자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던 자제들이 있었는데 이 자제들이 제자들이 보고 싶으니까 제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자들을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제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병세가 위중한데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면 무리가 있을까봐 무리가 갈까봐 두려워서 그만두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제들의 만류에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즈음이니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은 실제로 12월 4일 날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신변 정리를 하고 유언도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회복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을 수 없다. 활동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고 이날 이제 그 신변 정리들을 하던 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즈음에 와 있으니 그 아이들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자제들도 더 이상 만류를 못하고 연락을 취했고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퇴계 선생이 마침내 윗옷을 걸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윗옷을 걸치시고라는 이 표현이 실은 없어도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전체 내용에서 보면. 근데 이 기록을 한 것이 제자 간제 이덕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기록을 한다는 건 의미 부여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상황에 내가 아무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현상을 의미를 내가 부여했을 때 내가 기록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건 그 장면이 이 기록을 한 간제 이덕홍이라는 제자 눈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거동조차 힘드신 상황인데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뭐 전부 갖춰 입을 수는 없지만 병석에 누워 계셨던 그 차림으로 제자들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인데. 그러니까 내 옷 가져와라 해가지고 윗옷을 위에 걸치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 걸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막 고통스럽게 그 자신을 이기면서 걸치셨겠어요. 그 모습이 이제 이 제자 눈에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썼던 거죠. 그렇게 걸치시고, 그러니까 당신 나름으로는 제자들을 마지막 만나면서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평소 그릇된 식견으로 제군들과 강론을 하였는데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삶과 죽음의 즈음이니 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꼭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릇된 식견으로 평소에 제군들과 강론을 했는데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길래 태계 선생은 꼭 눈을 감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표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이 그릇된 식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태계 선생 자신이 자신의 식견을 그릇된 식견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왜 저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들 지갑에 지폐가 있다면 우리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지폐를 우리들은 위조 지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고 있고 간간이 그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게도 됩니다. 그 발견이 된 것은 이제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일 거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발견되지 않고 어쩌면 지금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통되는 위조 지폐가 내 지갑 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우리 전체 국민은 전부 다 그 똑같은 비율로 자기 지갑 속에 그 지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번도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가 위조 지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지갑에 뭐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내 지갑 속의 지폐가 위조 지폐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지갑 속의 지폐가 위조 지폐여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로 물건을 사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그 지폐가 위조 지폐인 것이 발각이 돼서 경찰서에 내가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몇 시간을 받고 막 며칠을 경찰서를 들락달락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나는 위조 지폐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혐의가 없다고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 지폐를 어디서 났느냐, 왜 당신 지갑 속에 이게 들어갔느냐, 누구한테서 받았냐 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걸 어디 마트에서 받았는지 택시에서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그 기억을 못하고 막 그렇게 여러 시간을 여러 날을 고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이후에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습관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가 혹시라도 위조 지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면서
그때마다 검색해 두었던 위조 지폐 감식 방법에 따라서 내 지폐들을 한번 불에 비춰보는 이런 습관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된 그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호되게 곤욕을 한번 치러본 사람은 혹시 또 잘못된 것은 아닐지 의심을 하게 되죠. 퇴계 선생은 왜 자신의 식견을 그릇됐다고 말을 하냐면 공자와 마찬가지로 퇴계는 정해진 어떤 스승에게서 학문을 수학한 것이 아니고 거의 독학으로 학문에 정진했었습니다. 스승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의심이 날 때 물어볼 대상이 있다의 문제입니다.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스승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스승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승에게서 확인을 받으면 내가 이제 믿게 되지만 그걸 검증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를 계속 회의하게 되거든요. 퇴계 선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참일지에 대해서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인들하고 토론을 했고 나중에는 제자들하고도 토론을 했죠. 퇴계 선생이 고봉 기대승과 7, 8년에 걸친 사단칠정 논변을 벌였던 그 배경에는 그 어린 학자였지만 자신보다 훨씬 어린 제자급의 학자였지만 그 제자의 견해를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자세가 그 사단칠정 논변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계 선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제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혹은 지인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시정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쓸 때는 옳다고 썼지만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고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틀렸을 수 있다 하는 것에 열려 있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르치겠다고 하면 제자들을 그러면 이 제자들은 배울 데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사막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발자국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의지를 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아시스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막막한 발자국이 앞에 없는 상태에서 사막을 헤매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제자들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르쳐야만 했던 그 심정이 마지막 표현 내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저것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왕 가르쳐야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 놓고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 제자들 보고 알아서 하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시정해 줘야 됩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방법을 밟았던 것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하면 내가 찾아내서 나중에 시정을 해주는 방식, 이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70년 12월 4일 날 오늘 퇴계는 내가 그동안에 제자들한테 했던 그 모든 말이 혹시도 틀렸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말 중에 어떤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는 그걸 찾아내서 시정을 해주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말, 참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이 그릇된 식견에서 한 말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그릇된 것을 발견하면 수정해 주려고 했는데 내게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모두 의심하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으면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을 너희들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내가 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퇴계는 이렇게 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을 남기고 4일 뒤에 세상을 뜹니다. 그렇게 세상을 뜬 스승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은 식견이 그릇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봉 정유일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퇴계선생 사후에 퇴계선생 언행 통술이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수한 자질과 정밀한 식견, 크고 굳센 지조와 높고 밝은 학문, 도는 그 자신에 축적되어 있고 말씀은 영원토록 후대에 드리우며 공로는 앞선 성인들을 빛나게 하고 혜택은 후세의 학자들에게 흐르도록 한 분을 우리 동방에서 찾는다면 우리 선생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식견을 그릇됐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는 스승의 식견이 정밀한 식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문봉 정유일은 스승인 퇴계의 어떤 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그 견해를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승이 그릇된 식견을 보여주었던 것을 지적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 문봉조차도 그 한 장면만으로 선생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평가할 때 우리 선생님은 정밀한 식견의 소유자였고 굳센 지조, 높고 밝은 학문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를 전해주셨는데 그게 말씀으로만 전해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축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고 이 선생님의 말씀은 후대에 영원히 드리우고 그 공로는 앞선 성인들을 빛나게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성현들이 빛나고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후세의 학자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분. 우리나라에는 우리 선생님 딱 한 분, 그분이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퇴계라고 하는 한 분의 스승을 놓고 스승 자신이 느끼는 것은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승을 바라보는 제자는 오직 한 분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퇴계 한 사람을 놓고 퇴계 자신과 제자가 느끼는 퇴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평가가 제자가 하는 평가와 스승이 하는 평가가 서로 다른 평가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답게 우리에게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것,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교확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교확상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확상장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쓰일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학생들의 배움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말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는 선생 그리고 학은 학생. 그래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뭐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고전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고전, 원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 학기편에 보면 이 교확상장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운 다음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다음에야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알고서야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문제점을 알고서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다. 상장. 이때 서로가 누구냐?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은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두 선생과 학생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은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은 배운 다음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배워보기 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워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부족한 점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지요. 근데 가르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배워야 할 이유가 또 생기지요. 그래 배워보면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부족함을 알고서야 반성할 수 있고 문제점을 알고서야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르침은 배움을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배우고 나면 다시 또 가르쳐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배움이 가르침을 성장시키고 가르침이 다시 배움을 성장시키는 이 구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족함과 문제점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지적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 상태를 끊임없이 배움의 열정으로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교학상장은 온고이 지신이나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그 교화학이 상장하는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제자들에게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로부터도 또 뭔가를 배울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선생과 학생의 상장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뜻은 내 안에서의 교학상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교학상장의 핵심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점에 대해서 늘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의 문제 그것이 교학상장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계 선생은 자신의 식견을 그릇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스승의 식견을 정밀한 식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분으로 기억한 것이죠. 그것이 교학상장인데 배움은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위한 파장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또 가르침은 배움이라고 하는 열정을 결여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 구조가 교학의 그 연쇄를 이제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교학상장의 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8번째 교는 다시 배움으로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